여러분, 만약 18살 소녀가 환갑을 앞둔 할아버지 뻘 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돈 때문에 순수함을 팔았다고, 철없는 불장난이라고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여기 바로 그런 오해와 멸시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과 생명을 꿋꿋이 지켜낸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든 18세 호텔 직원과 60대 사장의 충격적인 스캔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김서아는 부산 근교의 가난한 시골 마을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아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마저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18, 가녀린 소녀의 어깨 위로 집안의 모든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입학원서를 쓰며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서아는 학업의 꿈을 접고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숨쉬고 웃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운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딸을 가엾게 여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네 미래를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서아는 그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시는 게 제 길이에요. 아빠가 건강해지시면 그때 다시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한 달 넘게 수소문한 끝에 서아는 사촌 언니인 혜진의 소개로 해운대 바닷가 근처에 있는 3층짜리 호텔의 객실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은 대형 호텔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품위가 있었으며 드나드는 손님들도 점잖았습니다. 호텔 사장인 박진철 씨는 예순을 바라보는 남성으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끔 호텔을 둘러본 뒤 조용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서아는 굳은 일도 마다치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고 남들과 다투거나 필요 이상으로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한 손님이 실수로 컵을 깨고는 직원 탓으로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근무조 전체에 벌금을 물리려 하자 그날 비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아가 나서서 모든 것을 자기 잘못이라 말했습니다. 이 일로 서아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생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박 사장은 복도를 지나가다 서아가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거나 침대 시트를 가는 모습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지만 어느새 그 시선은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한 인정의 의미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심한 눈맞춤이 훗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관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갓 18,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맑고 가녀린 소녀, 그리고 예순을 앞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고독하고 과묵하게 살아온 남자. 누구도 그 둘이 한 그림 안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누구에게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법. 6월에 어느 비 내리던 밤에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고는 두 사람의 운명을 그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부산 하늘에 옅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서아는 밀양에서 해운대로 가는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낡은 배낭을 꼭 껴안았습니다. 배낭 속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써온 낡은 일기장,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건강했던 시절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터미널에 내린 서아는 안개 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썩이며 방파제를 때리는 파도 소리. 낯설고 거대한 도시는 고향의 붉은 흙길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서아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작은 마을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던 소녀가 이제 홀로 도시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촌 언니 혜진이 터미널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새빨간 립스틱, 또각거리는 하이힐까지. 혜진은 서아를 안아주기는커녕 배낭을 받아들고는 턱짓으로 말했습니다. 가자. 호텔 바로 근처야. 내일부터 바로 일해야 하니까 놀 시간 없어. 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언니. 혜진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서아는 호텔 직원 숙소에서 임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1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은 낡은 철제 침대와 삐걱거리는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불평 한마디 없이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비가 새는 고향 집보다 훨씬 아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출근 날 서아는 6개의 방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베개와 이불, 바닥에 버려진 수건,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컵들, 그리고 커튼에 깊게 밴 담배 냄새까지. 꼬박 3시간이 걸려 일을 마치자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지나가던 지배인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꾸물거려? 한 방에 30분이면 떡을 치는데 더 늦으면 월급에서 깔 거야.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서아가 친척 관계라는 걸 알게 되어 가족을 감싼다는 말을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은 할만하냐? 거기 사람들은 잘해주고? 서아는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다들 정말 좋으세요, 아빠. 저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아빠 약 잘 챙겨 드세요. 전화를 끊은 서아는 핸드폰을 가슴에 올리고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힘내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아는 점차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침대 시트 종류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바닥을 더 빨리 깨끗하게 닦는 요령을 터득했으며 호텔의 요구대로 수건을 백조 모양으로 접는 법도 익혔습니다. 한 번은 복도 바닥을 닦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복도 끝에 서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흰 셔츠에 회색 바지,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든 남자. 인상은 선해 보였지만 두 눈에는 깊은 세월의 그늘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에야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저분이 이 호텔 사장님이야. 박진철 사장님. 얼굴 잘 안 비추시니까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 서아는 고개만 끄덕일 뿐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스쳐 지나간 눈맞춤이 자신의 인생에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전조였다는 것을.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박 사장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도, 감히 친하게 다가가거나 그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나타나 갈색 수첩을 들고 조용히 호텔을 둘러볼 뿐 말이 없고 웃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그를 얼음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누가 인사를 해도 고개를 까딱할 뿐 대꾸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년 넘게 일한 직원조차 그와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아 역시 그런 소문을 들었기에 더욱 거리를 두려 애썼습니다. 박 사장이 지나갈 때마다 예의 바르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곧바로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감히 오랫동안 쳐다보거나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아양을 떠는 몇몇 젊은 여직원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침묵이 박 사장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손님이 퇴실한 방을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2층 복도 구석, 주로 외국인 손님들이 묵는 그 방은 시트가 팽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유리컵은 광이 날 정도로 깨끗했으며 수건은 꽃 모양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바닥에서는 은은한 계피향이 풍겼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지배인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 방은 누가 청소했나? 아, 새로 온 김서아라고. 혜진이 사촌 동생인데 밀양에서 올라온 애입니다. 박 사장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서아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서아가 일하는 방을 지날 때면 그의 발걸음이 조금 더 길게 멈추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침대 밑을 닦느라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머리카락을 얼굴에 늘어뜨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 주차장을 지나가다 구석에서 퍽퍽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서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가 잠시 후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쪽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하려면 든든히 먹어야지. 서아는 뜨끈한 국밥 그릇을 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뚜껑에 껴있던 쪽지의 둥글고 힘있는 글씨체는 객실 점검표에서 보았던 박 사장의 글씨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주차장 한편에는 이름 없는 국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누구의 소행인지 알았지만 사촌 언니 혜진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마음속에 박 사장은 따뜻한 온기가 그리운 아이에게 묵묵히 관심을 보여주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큰 비가 쏟아졌는데 우산을 챙기지 못한 서아는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사무실에서 나온 박 사장과 마주쳤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 서아를 본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치더니 잠시 후 직원을 통해 두툼한 외투와 짧은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린다. 박 사장은 여전히 웃지 않았고 여전히 차가웠으며 여전히 말 대신 고개짓으로 소통했지만 서아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엄격한 표정 뒤에는 따뜻하고 외로운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마치 자신처럼 외로운 마음이. 두 사람은 아직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가늘고 조용한, 아직 누구도 이름 붙이지 못한 끈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언가 아주 특별한 감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주차장 구석을 덮여주던 따뜻한 국밥에서부터 비 내리던 밤의 두툼한 외투까지 서아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소년, 소녀의 풋풋한 설렘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40살 넘게 차이 나는 박 사장에게 느끼는 감정은 감사함과 존경심,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인 기묘한 따스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지만 이제 그녀의 시선은 그 익숙한 뒷모습을 좇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이 지나갈 때마다 짧은 눈맞춤과 예의 바른 인사가 전부였지만 서아는 그의 눈빛이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직원 숙소의 에어컨이 고장나 찜통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낡은 선풍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어컨 수리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해. 서명은 없었지만 서아는 그 필체를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날 서아는 이틀 연속으로 라면만 먹다가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밤에 방 안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들고 와서는 박 사장이 가져다 주라고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걱정하시던데. 서아는 두 손으로 죽 그릇을 받아들며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은 더 이상 조용한 관심이 아닌 이름이 붙은 의도적인 배려였습니다. 비록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서아의 마음속에는 해운대 바닷바람처럼 가볍지만 어린 소녀의 심장을 엇박자로 뛰게 하기에 충분한 설렘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박 사장도 더 이상 서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느린 걸음걸이와 차분한 눈빛이었지만 서아가 방을 청소하고 있으면 잠시 멈춰서서 오늘 힘들지 않나?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 다른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와주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할 뿐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부드럽지만 거스를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나도 컸고 만약 이 관계가 알려진다면 세상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관심은 딱 적당한 선에서 멈췄습니다. 비 오는 날을 덮여줄 만큼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할 만큼. 하지만 도리와 평판, 그리고 구설수라는 경계선을 넘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그의 재력과 지위를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젊은 여자들도 있었지만 서아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로 그 점이 박 사장으로 하여금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토록 숨기려 애썼지만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도 다정해져 버린 그 시선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해운대에는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거센 바닷바람이 호텔 차양을 사납게 흔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복도 안까지 들이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1층 복도 끝 직원 숙소에서 서아는 열에 들떠 있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야간 근무로 몸이 축나버린 탓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머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깊은 밤, 호텔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고 창밖에서 우는 바람 소리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목은 바싹 마르고 배는 허기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가려 문을 여는 순간 현기증에 휘청이며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낡은 옷장 모서리에 부딪혔고 작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아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침묵 속에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는 궂은 날이면 지붕이 새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밤늦게 호텔을 점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직원 숙소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걸음을 멈춘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아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관자놀이에서 흐르는 피, 가쁘게 몰아쉬는 숨결.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달려가 떨리는 팔로 서아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서아야, 왜 이러는 게냐. 서아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아를 3층에 있는 자신의 개인실로 옮겼습니다. 그 방은 지난 10년간 그가 늦게까지 일할 때 잠시 눈을 붙이는 용도로만 쓰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차가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준 뒤 빗속을 뚫고 아는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의사는 서아에게 해열 주사를 놓았습니다. 박 사장은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기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이 심장을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 너무나도 여위였구나. 의사는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폐렴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박 사장은 단 한 발짝도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곁에 앉아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작은 소녀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닮았지만 더 이상 아버지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벽녘, 서아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풍경, 넓은 방, 베개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수 냄새에 당황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퀭한 눈으로 곁을 지키고 있는 박 사장을 보고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방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 다행히 내가 지나가다 발견했고. 서아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벌떡 일어나려다 현기증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가 서아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작은 어깨에 닿자 조용한 온기가 전해져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를 끼쳤네요, 사장님. 박 사장은 그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였지만 서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첫 비를 맞은 꽃봉오리처럼 활짝 피어나는 것을 느끼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그 비 내리던 밤의 사건 이후 서아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흘간의 병가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호텔의 인사관리에 전혀 개입하지 않던 박 사장이 직접 결제한 휴가였습니다. 이 소식에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사장의 결정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서하는 열이 조금 내리고 몸도 한결 나아졌지만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단지 사장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의사를 부르고 심지어 직접 죽까지 끓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서하의 마음속 감정은 이제 단순한 감사를 넘어 부드럽고 깊은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18 소녀가 처음으로 알게 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사장이 다시 서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와 우유 몇 팩, 그리고 영양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그저 몸은 좀 괜찮으냐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서하는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내일부턴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서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며칠만 더. 거기가 더 조용하고 쉬기 좋을 게다. 여긴 너무 어수선해. 그 말에 서하는 당황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의 집, 그것도 40살 넘게 차이 나는 남자의 집에 가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면 불편하실 텐데요. 박 사장은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 외에 다른 어떤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조카 하나 돌본다고 생각할 뿐이다. 정 불편하면 1층에 따로 방을 마련해 주마. 문도 항상 잠글 수 있으니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게다. 난 그저 네가 빨리 건강해지길 바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하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에서는 또다시 이슬비가 흩날렸습니다. 박 사장의 낡은 차가 호텔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하듯 신사적으로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를 닦는 소리와 그가 가져온 따뜻한 차 향기만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집은 호텔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과 고풍스러운 벽돌, 담벼락을 뒤덮은 분홍빛 부겐빌레아 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하는 1층의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푹신하고 향기로운 이불과 책상, 책장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푸른 정원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성격처럼 단정하고 깨끗했습니다. 박 사장은 2층에서 지냈고 식사와 약을 가져다 주거나 몇 마디 안부를 묻기 위해 잠시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결코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거라. 장 봐와서 시원한 나물국이라도 끓여주마. 서하는 방 안에 앉아 복잡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기묘한 따스함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춥고 쓸쓸했던 해운대의 장마철, 박 사장은 서하에게 급작스러운 사랑이 아닌 부드럽고 의미 있는 온기를 조용히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서하의 마음은 진철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의 집에서 보낸 사흘 동안 서하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이마의 멍도 옅어졌고 목소리도 다시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예전 같지 않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 그리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따스함이 숨을 쉴 때마다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방을 나선 서하는 툇마루에 앉아있는 박 사장을 보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든 채 상추와 붉은 토마토가 자라는 작은 텃밭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다 나았느냐? 그는 여전히 먼 곳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다 나았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더 있다 가거라. 아직 몸이 약해. 호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걱정 말고. 서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계속 있는 건 너무 죄송해서요.
그는 보기 드물게 아주 온화하고 진실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미안해하느냐. 그날 오후 서한은 태어나 처음으로 그 소박한 집에서 박 사장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단호박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시금치 나물 3가지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가 찌개를 떠주고 반찬을 하나하나 그녀의 밥 위에 올려주는 모습에 서아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렇게 보여도 내가 만들 줄 아는 음식이 꽤 많다. 혼자 지낸 지 오래돼서 익숙해졌지. 서아는 수줍게 웃으며 마음속으로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어떤 남자가 이렇게 따뜻한 밥상 앞에서 자신과 마주 앉아준 적이 있었던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자리에 누운 뒤로 그녀의 밥상은 늘 눈물과 함께였습니다. 매일 저녁 박 사장은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그가 설거지를 하고 서아는 식탁을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늘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런 소박함이 18 소녀의 심장을 처음으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폭우가 쏟아져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던 서아는 천둥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박 사장이 촛불 2개를 들고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천둥 소리 무서워하느냐? 네, 어릴 때부터 무서워했어요.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막 뛰어요. 그는 촛불을 식탁에 내려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서아의 심장은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그녀는 몰래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평온하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눈빛. 정전된 빛 속의 밤, 늙은 남자와 어린 소녀는 촛불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겉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에는 파도처럼 수많은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녁 식사는 더 이상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두 마음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그가 퇴근하고 돌아와 함께 저녁 먹기를 기다렸고 박 사장은 그녀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늘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관심과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이 매일 매 끼니 그리고 조용히 주고받는 눈빛 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빗소리 대신 귓두람이 소리가 정원을 채웠고 작은 집 안에는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박 사장의 눈빛이 이토록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이 그가 조금만 길게 쳐다봐도 심장이 멋대로 뛰었고 밥은 입에 맞느냐? 는 단순한 질문에도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감정도 단순한 존경심도 아니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두려운, 새롭고 간질거리는 감정이었습니다. 밤 11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서아는 목이 말랐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부엌으로 가려는데 거실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그곳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의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느냐? 서아가 멈칫하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목이 말라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아가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이리 와서 잠시만 앉아주겠니?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박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그저 혼자 보낼 거라 생각했다. 아침엔 호텔 일을 보고 저녁엔 차를 마시며 책을 읽다 잠드는 그런 산말이다. 그는 눈을 들어 서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네가 여기 온 날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 서아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감히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순 없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표현에 서툰 사람이다.
더군다나 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기고 싶지도 않아. 박 사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아낀다. 사장이 직원에게 갖는 마음보다 혹은 낯선 사람끼리의 관심보다 훨씬 더. 하지만 나는 안다. 너는 아직 젊고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곧 환갑이라는 것을.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가 아니라 솟구치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 사장은 몸을 기울여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언젠가 너에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나는 너를 붙잡지 않겠다. 하지만 만약 네가 두렵지 않다면 나는 그저 지금처럼 네 곁에 머물고 싶다. 너를 돌봐주고 싶어. 다만 조금 더 분명한 이름으로. 그 고백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19살 소녀의 심장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생애 첫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혼란스러워하던 바로 그 심장을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만 알아다오. 서두르지 않으마. 기다릴 수 있다. 그날 밤 서아는 방으로 돌아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은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마음은 진심이다. 태어나 처음으로 받은 고백이었습니다. 철없는 소년의 충동적인 고백이 아닌 인생의 깊이를 아는, 평생을 기대어 쉴 수 있을 만큼 따뜻한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 박 사장의 진솔한 고백 이후 서아의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온종일 그의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심장을 터질 듯하게 만들었던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마음은 진심이다. 바람처럼 가볍던 세 글자가 작은 소녀의 마음 위로 하늘 전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서아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박 사장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밥을 지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으며 가끔 몸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의 공간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더 이상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어른이 약자를 보호하는 단순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막 싹트기 시작했지만 아직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박 사장에게 외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바닷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던 익숙한 벤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혼란 속에 빠진 그녀만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잠잠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까? 한쪽에는 인생의 깊이를 알고 자신에게 사랑과 보호받는 느낌을 알게 해준 박 사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쏟아질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돈에 눈먼 꽃뱀이라고, 염치 없는 아이라고 욕할 것이었습니다. 오해받는 것이 두려웠고 자기 자신의 감정조차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없다면 왜 그를 볼 때마다 심장이 이렇게 떨리는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박 사장은 여전히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나가서 쉬고 있거라. 거의 다 됐다. 서아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저 아직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하던 일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나는 재촉하지 않는다. 네가 신중하게 생각하기만 바랄 뿐이다. 감정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날의 대화는 없었던 걸로 하면 된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저도 사장님과 같은 마음이라면요? 박 사장은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한 바다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 말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서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직접 끓인 따뜻한 차를 찻상 위에 올려두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의 찻잔에 조용히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망설이고 수줍었지만 분명한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이런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서아는 다시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거의 열흘 만의 출근이었지만 정신은 맑았고 오히려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박 사장의 집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오랫동안 일해온 프런트 직원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서아를 힐끗 쳐다보고는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 휴게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으려는데 선풍기 소리 사이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열흘이나 무단결근했는데도 안 잘리고 제일 편한 시간대에 배정받았네. 어리다고 귀인께서 밀어주시니 저렇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누구도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누구에 대해 그리고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다정함, 그가 싸주었던 도시락, 그가 베풀었던 조용한 배려들이 어느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 조용한 관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험담과 비아냥의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점심, 박 사장이 층을 점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떠들던 두 명의 젊은 직원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 명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다른 한 명은 핸드폰을 만지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서아를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기술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냐? 그의 눈빛이 엄격해졌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는 한참 서아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의 관심이 너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만들었구나. 서아가 희미하게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멈추시는 건 원치 않아요. 박 사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지만 그의 심장을 아프고 따뜻하고 또 애틋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다시는 네가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하마. 그날 저녁 그는 관리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도 따져 묻지도 않았지만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사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에 악의를 담아서는 안 됩니다. 짧은 경고였지만 호텔 전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침묵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금지할수록 그들은 사장과 18살 소녀 사이에 무언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서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고당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이 관계가 세상 사람들의 혀끝에서 더럽혀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모든 풍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경고성 회의 이후 호텔 분위기는 한동안 잠잠해졌습니다. 더 이상 대놓고 수군거리는 사람은 없었지만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조용히 형태를 바꾸어 눈빛과 행동,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말들 속에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 들어서면 떠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의상 짓던 미소는 의미심장한 곁눈질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일부러 근무표를 엉망으로 만들어 힘든 일을 그녀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참아내며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단 1분도 늦지 않았고 사소한 실수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더 신나서 자신을 짓밟으려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누군가가 눈빛과 소문을 넘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야간 근무를 하던 프런트 직원이 지배인에게 보고했습니다. 305호 손님이 방에서 시계가 없어졌다고 항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05호는 그날 아침 서아가 직접 청소한 방이었습니다. 즉시 관리팀은 CCTV와 관련 직원의 개인 소지품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아는 조사를 받기 위해 불려갔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방을 청소했을 뿐 손님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한 여직원이 가볍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손도 안 댔는데 시계가 없어졌다고? 그 방, 너 말고 들어간 사람이 또 있나? 다른 몇몇 직원들도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말투는 마치 그녀를 범인으로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지 사장의 관심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도둑으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소식은 박 사장의 귀에 금방 들어갔습니다. 그는 즉시 카드키 출입 기록과 복도 CCTV를 전부 확인하고 내부에서 애매하게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직원 휴게실에 있는 서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나도 큰 억울함을 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 나는 너를 믿어.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저를 내쫓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겠죠. 저도 알아요. 박 사장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게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팠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한마디에 서아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의 조사 결과에 호텔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층 복도 CCTV에 최초 신고자였던 야간 프런트 직원이 밤 10시 40분경 손님이 외출한 사이 잠금이 허술했던 305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던 것입니다. 수색 결과 그녀의 가방에서는 사라졌던 시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젊고 예쁘고 사장의 관심을 받는 서아를 질투한 나머지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 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호텔은 다시 한번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와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을 믿어주고 기꺼이 방패가 되어줄 한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명을 벗은 뒤 서아는 박 사장의 배려로 사흘간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의심받았던 상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던 말들이 여전히 슬픈 눈빛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휴가 첫날, 서아는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진정한 안식처처럼 느껴지는 바닷가의 작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박 사장은 여전히 거리를 지켰습니다. 예전처럼 밥을 지어주고 안부를 물었지만 그날의 감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기꺼이 기다려줄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마당 벤치에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책을 든 그녀의 어깨 위로 노란 햇살이 쏟아져 가녀린 얼굴을 더욱 애틋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사장이 집안에서 나와 레모네이드 한 잔을 건넸습니다. 시원하게 한 잔 마셔라. 방금 만들었. 서아는 잔을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담벼락 위 부겐빌레아 너머로 매미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겪은 풍파와는 대조적으로 너무나도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날 제가 더 이상 상처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셨죠?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으니까 선한 사람이 나쁜 것들 때문에 짓밟히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서아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리고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사장님을 선택해도 될까요?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시원한 바람처럼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을 맴돌던 모든 의심과 망설임을 한꺼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진심이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장님만큼 저를 저 자신으로 있게 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사장님이라면요.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소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마치 처음 사랑을 고백하는 소년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서두름도 격렬함도 없었지만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바람처럼 속삭였습니다. 이 손 놓지 말아주세요.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가 먼저 놓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그날 오후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모든 망설임과 걱정을 휩쓸어가고 그 자리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부드럽고 진실된 감정만을 남겨둔 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도 서아와 박 사장은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와 이해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은 속여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은 속이기 어려운 법. 서아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일이 결국 닥쳐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아는 짬을 내어 아버지를 뵈러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김영수 씨는 서아에게 남은 마지막 정신적 버팀목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서아는 아버지 침대 곁에 앉아있는 먼 친척 고모를 발견했습니다. 고모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말이야, 그렇게 젊고 예쁜 애가 그 박영감탱이랑 엮이는 건 인생 낭비라니까.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고모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소문이 동네에 파다해. 일도 그만두고 그 영감집에서 열흘 넘게 먹고 잤다며? 곧 마누라로 들일 거라는 말도 있더라. 세상에 18살짜리가 환갑 다 된 늙은이랑 결혼을 해?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안 불러. 예.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며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빠,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사장님이 나이가 많으신 건 알지만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세요. 저도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해요. 좋아해? 아버지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냐? 그 사람이 밥 몇 끼 사주니까 그 은혜를 그렇게 갚아? 이 애비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내 명예를 팔아서 잠자리를 구걸해? 서아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 바란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곁에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 아버지는 침대를 내리치며 고함쳤습니다.
나는 인정 못한다. 그 자식이랑 계속 만나려거든. 다시는 나를 애비라 부르지 마라. 서아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속았다고, 이용당했다고 생각해 상처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겪어온 시간들을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집을 나서자 고모는 잊지 않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영감이랑 진짜 결혼이라도 하면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이 동네 사람들이 평생 너를 손가락질할 테니.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아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람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마저 등 돌린 이 사랑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원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충분히 깊다면 가족의 아픔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의 밤바다는 유난히 고요했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무거운 발걸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과묵하고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본 그는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왔느냐? 저녁은 먹었고?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로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길 잃은 아이처럼 그의 품에 와라간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은 아무것도 묻지도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꼭 안아주며 내가 여기 있다, 언제나 여기 있다는 말처럼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버리셨어요. 그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 짐작했다. 네 아버지 연세에 당신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를 사랑한다는 딸을 받아들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가족마저 제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퍼요. 박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낡고 빛바랜 갈색 통장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죽은 뒤로 만든 적금 통장이다. 매달 조금씩 부어왔지만 딱히 쓸 곳은 없었다. 늙어서 기댈 곳 하나 없으면 요양원에나 들어갈 셈이었지. 서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있지. 만약 네가 떠나고 싶다면 이 돈을 전부 주겠다. 이 집도 팔아서 보태주마.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장님은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여기 남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너를 붙잡아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보고 그리고 눈앞에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놓아주려는 사람. 울지도 원망하지도 붙잡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게 만드는 사람. 어디에도 안 가요, 사장님.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 집이나 이 통장 때문이 아니라 사장님 당신 때문에요. 박 사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붉은 기운이 어렸습니다. 서아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고 저 또한 이 사랑이 진짜라고 믿으니까요. 처음으로 박 사장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를 품에 안고 힘껏 껴안았습니다. 몇 년간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에 따뜻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이 등 돌린다 해도 한 사람은 남기로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손을 잡고 폭풍우를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서아는 더 이상 박 사장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선언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과 행동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서아는 다시 호텔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박 사장은 한 발 물러나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며 직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일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올 것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호텔의 총괄이사이자 박 사장의 15년지기 친구인 정우성 씨가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이른 아침 우연히 박 사장의 집 앞을 지나가던 정 이사는 막 씻고 나온 듯 젖은 머리에 민낯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간을 찌푸린 채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내부회의에서 정 이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사장, 정말 그 김서아라는 아이와 만나고 있는 건가? 박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제대로 생각해본 건가? 그 아이, 우리 조카딸하고 나이가 같아. 남들이 보면 절대 이해 못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거라고. 아니, 남들뿐만이 아니야. 벌써 우리 호텔 내부에서도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박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다 알아.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더 이상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더군. 내 양심에 따라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정 이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겨우 18이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쩔 건가? 자네는 또 어떻고? 또 한 번 상처받을 감당 할 수 있겠나? 그 질문에 박 사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그 아이가 후회한다면 내가 먼저 손을 놓아줄 걸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선택을 믿네. 정 이사는 친구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정 이사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가녀리지만 눈빛만은 단단한 어린 소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박 사장과 오랜 친구인 건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소문이 더 커지면 박 사장뿐만 아니라 이 호텔 전체에 어떤 영향이 갈지도 알겠군. 서아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한 발 물러설 생각은 있나?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떠나면 저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감내한 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평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정 이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소녀가 그토록 단단한 마음을 가졌을 줄은 몰랐습니다. 알겠다. 막지는 않으마. 하지만 기억해도 사랑이 충분히 단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거라. 그래야 훗날 어떤 일이 닥쳐도 후회하지 않을 테니.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사무실을 나오며 서아는 앞으로 더 많은 파도가 몰아칠 것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반대하던 한 사람이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최근 며칠 서아는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갑작스러운 메스꺼움, 피로감, 쏟아지는 잠과 현기증, 모든 증상이 한 가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거나 날씨 탓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생리가 열흘 가까이 늦어지자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서아는 거리 약국으로 가 몰래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외투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박 사장의 집으로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그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긴장감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3분의 기다림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면대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임신이야. 내가 임신을 했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갓 19이 된 객실 청소부가 환갑을 앞둔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를 낳아야 할까? 만약 낳는다면 이 세상 모든 편견과 맞서 싸울 용기가 내게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도 먼 길을 떠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작은 개인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임신 5주 차이며 아기 심장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초음파 기계의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작고 빠른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서아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혼란스럽고 감격스럽고 두려웠지만 차마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안에서는 박 사장이 평소처럼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오늘 서아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뒤돌아보며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냐? 어서 들어와서 쉬어라. 아니에요.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아는 주머니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사장님 아이예요. 박 사장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온몸이 몇 초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은 커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천천히 테이블 위의 작은 막대기 위로 향했습니다. 확실한 것이냐?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초음파 검사도 했어요. 5주가 넘었대요. 공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참 뒤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화단의 핀 꽃들을,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다.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만약 준비가 안 되셨다면 저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내 아이라면 내 아이이기도 하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다만 두렵구나. 네가 겪어야 할 상처와 희생이 두렵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돈 때문에 19의 미혼모가 되기로 한 아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두렵다. 서아가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후회하실까봐 두려워요. 박 사장은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들어보아라. 내 심장은 여전히 너로 인해 뛰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라면 온 세상이 등 돌린다 해도 나는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서아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 멀리서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마치 조용한 축복처럼 들려왔습니다. 작은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폭풍우를 몰고 왔지만 동시에 길 잃은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한 줄기 비치기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서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은 들불처럼 호텔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먼저 안 사람은 부풀려 떠들었고 뒤늦게 안 사람은 수군거렸습니다. 당연하게도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 어린애 발 들여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를 가졌대? 그것도 사장님 애라며 세상에 자기 딸뻘이랑 뭐가 좋다고. 주책이야. 정말 악의적인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식당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심지어 직원 탈의실에서도 모두가 알았지만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서아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크게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여전히 출근했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으며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피곤하고 어지럽고 입맛도 없고 잠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쏘아보는 그 날카로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박 사장도 모든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섣불리 나설 수도 혼자서 모든 사람과 맞설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관리자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베테랑 여직원 한 명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김서아 씨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근무하게 두는 건 호텔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 직원에게 특히 외국인 손님 응대를 어떻게 맡깁니까?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박 사장의 친구인 정 이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란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드리죠. 그 아이는 제 아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누구에게도 이 짐을 함께 지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만 알아주십시오. 김서아 씨는 다음 주부터 휴직에 들어갈 겁니다. 출산 후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급여와 복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에 울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조용히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박 사장은 사무실 문을 닫고 몇 시간 동안이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탄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릴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 서아가 마루에 조용히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물으려는데 그가 먼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내가 다 처리했다. 너는 며칠 푹 쉬면서 몸조리나 하거라. 서아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사장님이 힘든 일을 겪게 되셔서. 박 사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백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늙은 주책이라고 하더군. 화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서아는 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거센 여론의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어갈 듯했지만 단 한 가지는 휩쓸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인생의 파도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6월의 어느 날 햇살이 쨍쨍 내리쬐고 바닷바람이 호텔 앞 소나무들을 스쳐 지나가는 한낮이었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던 서아는 다급한 노크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연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얼굴은 퀭했으며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를 보자마자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문 열 줄은 아는구나. 서아는 멈칫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빠, 우선 들어오세요.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는 년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왔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온갖 손가락질은 이미 각오한 바였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가 그런 말을 내뱉자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물건들, 그리고 향이 피워져 있는 서아 어머니의 작은 영정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영감이랑 정말 같이 사는 게냐? 네,
그녀가 작게 답했습니다. 뱃속에 애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 영감애가 맞느냐? 네. 서아의 3번의 네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내 몸뚱이 네가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껴주겠느냐. 18,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늙은이 애나 낳는 애미가 되다니.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옛날에 엄마가 아빠랑 결혼할 때 가난하고 몸도 불편한 아빠를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자기 마음을 믿고 아빠를 선택했어요. 저도 지금 그래요. 제가 선택한 길이 험한 건 알지만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고 믿어요. 아버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팡이를 쥔 손에 힘만 들어갈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구나. 나한테 남은 시간이 몇 달 안 된다고. 가니 더는 버티지 못한단다. 내 동정심을 구하려는 게 아니다. 그저 눈 감기 전에 내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서아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감히 네가 그 영감이랑 살기로 한 순간 이 애비는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동네 아줌마한테 들었다. 네가 꼬박꼬박 약이랑 돈을 보내고 사람까지 붙여서 나를 돌보게 했다고. 네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서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무뚝뚝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물 또한 조용히 딸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사장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마당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는 서아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두 남자는 각자 마음속에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관계 여전히 지지하지 않소. 하지만 내 딸을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오. 박 사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숨쉬는 모든 날 동안 서아와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 딸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하지만 단 하루라도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가 죽어서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지만 노란 석양빛 아래 무언가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였고 믿음이었으며 한아버지가 딸의 행복을 위해 처음으로 손을 놓아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걱정, 그리고 핏줄의 끌림이 그에게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해운대 바닷가 위로 노을이 질 무렵 아버지는 박 사장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파도는 여름의 부드러운 노래처럼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불쑥 말했습니다. 두 사람 작은 결혼식이라도 올리는 게 어떻겠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진심으로 축복해줄 사람들만 모아서 내 손주가 태어났을 때 애비 없는 자식 소리는 안 듣게 해줘야지. 박 사장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감히 결혼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아 곁에서 매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히 따르겠습니다. 서아가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을 버리겠다고 선언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직접 결혼 이야기를 꺼내주다니. 그 순간 아버지는 그녀에게 단순한 아버지가 아닌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자 다시 한번 그녀의 삶을 지켜주는 거대한 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커다란 예식장도 화려한 꽃도 값비싼 드레스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해변, 모래사장 위에 놓인 몇 개의 나무 테이블, 하늘에 걸린 노란 전구들,
그리고 몇몇의 진실한 친구들과 고요히 지는 저녁 노을이 전부였습니다. 서아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들꽃 부케를 들었습니다. 모래길 끝에는 박 사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옅은 회색 정장은 그를 중후하면서도 따뜻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길 때 두 사람의 시선은 수만 번 그랬던 것처럼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인들의 눈빛 속에서 한때 반대하고 의심했지만 결국 그들을 받아들여준 가족과 친구들의 조용한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눈맞춤이었습니다. 주례는 아버지가 맡았습니다. 딸의 손을 박 사장에게 건네줄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밝게 빛났습니다. 오늘 나는 내 딸을 빚이 아닌 선물로서 당신에게 맡깁니다. 부디 내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보물처럼 아끼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박 사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평생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멀리 파도도 축하하듯 부드럽게 모래사장을 쓸어갔습니다. 노란 전구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행복에 겨워 눈물 짓는 서아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화려한 꽃가마도 요란한 폭죽도 없었지만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용서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며 모든 것을 넘어설 만큼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서아를 철없는 어린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박 사장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희생과 끈기,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뤄낸 평범하지만 위대한 이름이었습니다. 시간은 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해변의 작은 결혼식 이후 모든 것이 평온해졌습니다. 여론도 잠잠해졌고 호텔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정의사에게 대부분의 일을 맡겼고 서아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8개월이 지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아내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서아의 배에 손을 얹고 태동을 느끼며 아이처럼 미소 짓곤 했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발로 차는 걸 보니 아들인가 보군.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면 서아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아빠가 당신이니 분명 착할 거예요. 삶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예고 없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월초였고 오후부터 하늘에서는 물을 쏟아붓는 듯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한밤중에 서아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복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배속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나 너무 아파요. 그녀는 빗소리를 뚫고 외쳤습니다. 박 사장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서아의 얼굴을 보고 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안 되겠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 도로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서아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급히 비옷을 걸치고 아내를 안아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방수포로 비를 맞고 한 손으로는 핸들을, 다른 한 손으로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폭우는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졌습니다. 미끄러운 길, 거센 바람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내 근처 삼거리에 다다랐을 때 뒷바퀴가 커다란 웅덩이에 빠지면서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팔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나 아내를 등에 업고 가장 가까운 보건소로 달렸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는 그 모습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세상에, 왜 구급차를 안 부르시고? 시간이 없었어요. 제발, 제 아내와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는 추위와 걱정, 탈진으로 떨면서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보건소는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의사가 도착했고 서한은 곧바로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박 사장은 복도에 앉아 붕대로 감은 팔을 한 채 분만실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경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고요한 복도를 가득 채우고 가슴을 졸이며 앉아있던 한 남자의 심장까지 울렸습니다. 딸이에요. 간호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박 사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뻐할 기력도 없이 그저 의자에 주저앉아 행복에 젖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생명이 빗속에서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분만실에서 나온 서한은 창백했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그를 보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너무 놀라게 해서.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내가 미안해야지. 너에게 편안한 출산을 선물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거 아느냐? 우리 딸 우는 소리가 아주 우렁차다. 너를 꼭 닮았어. 강인하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하지만 바로 그 생명이야말로 두 사람이 함께 겪어온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결정체였습니다. 딸이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자 서아와 박 사장의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의미로 천은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아이는 까맣고 동그란 눈에 우유처럼 하얀 피부를 가졌고 특히 아침마다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서아는 모유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박 사장이 안아등을 토닥이며 낡은 자장가를 불러주면 아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마 내 목소리를 좋아하나 봐. 그는 젊은 할아버지처럼 환한 얼굴로 말하곤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박 사장은 매일 아침 아이를 데리고 나가 햇볕을 쬐어주고 정원의 나무를 돌보고 일기를 썼습니다. 파란 잉크로 조금은 떨리는 비스듬한 글씨체로 나의 딸에게 만약 네가 자라서 왜 아빠가 다른 친구들, 아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지 궁금해진다면 이 일기장을 읽어보렴. 여기에는 너의 엄마, 그 강인했던 18살 소녀와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빠의 심장이 어떻게 다시 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단다.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고 희망을 품지 않으려 했던 한 남자가 너의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서아는 어느 날 오후 빨래를 개다가 우연히 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묵하기만 했던 그 남자가 이토록 섬세한 감성을 지녔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겪었던 상처나 세상의 비난, 과거의 아픔에 대해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딸에게 편지를 쓰듯 모든 사랑과 감사를 담아 조용히 기록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쓰셨어요? 우리 딸이 내 뱃속에서 처음 발길질하던 날부터.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훗날 내가 없더라도 우리 딸이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으면 해서. 서아는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요란하거나 격렬하지 않았지만 이곳의 파도 소리처럼 끈질기고 조용했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성장시켰고 이제는 딸아이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3년 후 해변의 작은 호텔은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깃든 진짜 사랑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의 사장이 40살 가까이 어린 소녀와 결혼했고 두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수군거리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남편을 돌보고 아이를 가르치는 젊은 아내와 아이를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며 기저귀를 가는 늙은 아버지가 있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박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그렇게 어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세대 차이를 느끼지는 않으시고요?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심장은 늙어도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으면 결코 낫지 않는 법입니다. 서아는 옆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의리의리한 성도, 영원을 맹세하는 거창한 약속도 필요 없다는 것을. 폭풍우 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평온한 인생을 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세상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인연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서아와 박 사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18살 소녀와 60 넘은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모든 편견을 넘어 서로를 발견하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용감한 여정이었습니다. 한때 철없는 소녀로 치부되던 서아는 세상의 비난과 가족의 반대에 맞서 자신의 사랑과 뱃속의 아이를 용감하게 지켜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던 한 남자는 서아를 통해 다시 사랑하는 법과 희생하는 법,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법을 진심과 포용으로 배워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지위 혹은 세상의 시선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진심과 매일의 작은 행동들, 그리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식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서아와 박 사장의 사랑은, 선한 사람은 결국 선한 사람을 만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데에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길을 잃은 진짜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행복이란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살며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결코 놓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